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지난해 9월 삼성 측으로부터 돈이 들어오자 본격적으로 독일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삼성의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썼을 가능성과 함께 해외 보유 재산을 상당 부분 추적하기 힘든 형태로 돌려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을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문 전 장관의 자백을 받아낸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외압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재열 제1기획 사장이 삼성 총수 일가 중 처음으로 특검 사무실에 나와 최순실 씨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소환해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배경 등을 확인 중입니다. 체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최순실 씨가 평창올림픽 이권을 챙기기 위해 조직위 부위원장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선 조현재 전 문체부 1차관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 전 차관은 2014년 6월 청와대가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받아와 당시 유진용 장관에게 보고했고 한 달 뒤 유 전 장관과 함께 경질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열리는 이번 주말 촛불 집회는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한 뒤 제야의 종 타종식에 합류하는 행사로 꾸며집니다. 주최 측은 오는 토요일 연인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0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31일에 물러납니다. 반 총장의 10년을 전직 유엔 관계자와 국제적인 유엔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인터뷰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규모 5.8의 강진이 경주를 덮친 지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부족한 지원 속에 옛 모습을 잃어가는 전통 한옥마을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출범 일주일을 막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거침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종착역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계열사 합병을 도와주면서 그 대가로 최순실 씨에게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 씨 일가의 사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악용했는지 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 권력 남용 혐의는 최 씨 일가의 해외 재산 수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최순실 씨와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씨가 돈 문제로 주고받은 카톡 대화를 입수했습니다. 특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관여했고 그 위에 대통령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죠. 오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제보자도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 갈래의 특검 수사에는 박 대통령의 권력 남용, 권력 사유화를 밝혀낸다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밝혀야 할 핵심 의혹들이기도 합니다.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는 사실들이 결국 탄핵 심판으로 수렴되는 건데요. 저희 뉴스룸은 오늘도 특검 그리고 헌재에서 규명돼야 할 새로운 의혹들을 단독 보도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낸 첫 번째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작년에 삼성으로부터 220억 원대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독일 현지에서 부동산 매입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시기에 최 씨가 사들인 부동산 중에는 딸 정유라 씨 명의의 주택도 있습니다. 과연 삼성의 후원금은 재단 활동에 쓰인 것이 맞는지, 또 독일에 재산이 한 푼도 없다는 최 씨의 말은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는 건지 의문이 앞섭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17일 당시 코어스포츠 부장이었던 노승일 씨가 독일에서 최순실 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최 씨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삼성을 가리키는 S에서 14일자로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8월 26일 삼성은 최 씨의 유령회사 코어스포츠에 해외 지원금 220억 원을 지원하기로 계약했는데 그 약속대로 20여일 만에 81만 520유로, 한국 돈 10억 원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금 사실을 보고받은 바로 다음 날부터 최 씨는 독일 부동산 매입에 나섭니다.
최 씨가 한국에서 직접 찾은 독일 부동산 정보를 찾아 노 부장에게 카톡으로 보내면서 알아보라고 지시하면 노 부장이 위치와 교통편 등을 우선 보고하고 직접 찾아가 일일이 사진까지 찍어 보고한 겁니다. 최 씨가 지난해 11월 구입한 비덱 호텔도 이런 과정을 거쳐 사들인 부동산입니다. 최 씨는 이 시기에 이 호텔에서 2km 정도 떨어진 집도 정유라 씨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이처럼 삼성 후원금 입금 직후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이 뚜렷한데도 최 씨는 국회 국조특위 현장 조사 때 독일에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며 몰수할 수 있으면 몰수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이런 내용 등을 근거로 최 씨가 독일의 부동산 등을 이미 처분했거나 몰수가 힘들도록 명의를 돌려놨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자, 특검은 최순실 씨가 해외에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해드린 내용은 수사에도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팀은 최순실 씨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40여일 동안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입수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한국에 있던 최순실 씨와 독일에 있던 노승일 씨, 그 당시에는 이 주고받은 그 카톡을 주고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네,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인데요. 일단 저희 취재팀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을 통해서 이 카톡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예. 네, 당시는 최 씨가 페이퍼 컴퍼니인 이 코어 스포츠를 독일에서 공식 출범시키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독일 이주도 준비를 하고 있던 때로 보이는데요. 이 회사의 부장이었던 노 씨가 먼저 독일로 건너가서 이 최 씨와 업무를 논의하는 게 바로 이 카톡 메시지의 내용인 겁니다. 예, 앞서 그 이희정 기자 리포트에서는 삼성이 송금을 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의 대화 내용만 나왔습니다. 네. 혹시 그 전에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비교가 될 텐데. 네, 있습니다. 그 입금 전과 후의 것을 저희가 약 한 60장 분량의 카톡 메시지를 입수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이게 입금 전과 후를 비교를 하면은 이 최 씨 태도에서 상당히 눈길을 끄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금 전후의 태도 변화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돈을 받기 전에 최 씨가 보낸 메시지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돈을 쓰는 부분, 그러니까 지출을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가령 노 부장이 사용한 렌트카 내역을 결제하기에 앞서서 이 내역을 일일이 확인을 시킨다던가 이 딸 정유라 씨에게 용돈으로 보이는 500유로, 약 6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거를 이제 줘라 말아라까지 노 부장에게 일일이 지시를 하고 또 어디엔가 지불해야 하는 돈이 있는데도 이 돈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입금을 시키지 말고 갖고 있어라 라면서 이 씀씀이를 좀 조절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돈이 나올 때까지 이건 그러니까 네.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까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름 뭐 이렇게 규모 있게 돈을 쓰려는 그런 눈치 이런 게 좀 보이는군요. 네. 예. 근데 삼성에 돈이 들어온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지시 내용은 없습니까?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돈이 들어오기 직전인데요. 이번 주까지 부동산 물건을 달라고 이렇게 사고 싶은 부동산 목록을 정리를 한다던가 또 폭스바겐 딜러의 연락처를 달라면서 자동차를 사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예. 이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이 최고급 승용차가 여러 등장하는데요. 이 아우디는 사진을 안 보내줘도 될 것 같다면서 이 벤츠 350이나 벤틀리 투도어를 알아봐달라라고 지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뭐 특정 상표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벤틀리 이런 거는 뭐 굉장히 고급차로 알려져 있는 그런 차죠. 네, 이 정확한 어떤 모델을 지목한 거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난해 나온 벤틀리 투도어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니까 대략 가격이 2억에서 3억 원 정도 합니다. 예, 상당히 비싼 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500유로를 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따졌던 태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네. 이제 곧 돈이 들어올 테니까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 17일에 삼성에서 돈을 보냈다는 걸 확인한 후에 그때는 아예 그냥 부동산 매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당시 최 씨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요. 최순실 씨는 직접 부동산 물건 사진을 노승일 씨에게 보내면서 이 집을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라고 시킨 뒤에 서울에서 어떻게 보내야 이 예산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라라고 지시한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들인 부동산 중에 하나가 이미 언론에 많이 소개됐던 비덱 호텔입니다. 예. 또 노 부장이 이 비덱 호텔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괜찮다 이렇게 추천을 하니까
직접 본 부동산들을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또 한 번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비대 호텔에서 그 가족 파티 같은 거 하는 것도 지난번에 사진이 나온 바가 있죠. 네. 자, 삼성의 입금 이후에 워낙 큰 돈이 들어왔으니까 다른 씀씀이가 더 늘어나거나 한 건 없습니까? 네, 그런 비슷한 정황이 또 이 카톡 대화에도 오갑니다. 예. 이 자동차 보험 처리 문제나 차량 렌트 비용을 처리하라는 지시가 이어지고 또 밀린 전기료 등을 냈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기도 하는데요. 다만 이런 돈들이 모두 삼성에서 받은 후원금을 거리낌 없이 이용한 것인지는 이 특검에서 한번 확인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특검에서 수사에 박차를 이렇게 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 중에 하나인 정유라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독일 내에 이 정유라 씨를 돕는 즉 조력자로 꼽히는 사람들도 교민사회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독일 현지에 있는 저희 취재진이 정유라 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교민의 최근 근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유라 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교민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네, 정유라 씨의 잠적이 이어지면서 덩달아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데이비드 윤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윤 씨는 최순실 씨가 독일에 여러 회사를 설립할 때도 직접 관여한 인물인데요. 이곳 교민들은 윤 씨가 지금까지도 정유라 씨의 도피를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비드 윤 씨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또 다른 교민 유모 씨가 있습니다. 유 씨는 최순실 씨가 평소 독일에 오면 직접 연락을 해서 운전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여러 차례 운전을 도맡은 바가 있는 최순실 씨의 독일 내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역시 교민들은 이 유 씨도 정유라 씨의 소재를 알고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유라 씨의 잠적과 함께 이 두 사람도 교민 사회에서 사실상 종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이 중 저희는 유 씨를 만나기 위해서 유 씨의 집까지 찾아가 봤지만 다른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저희 취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의혹의 당사자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을 듣고 싶다 이렇게 저희 취재진이 요구하면 이에 대해서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기자가 한 교민으로부터 유 씨의 최근 근황을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한 교민을 만났는데 이 교민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유모 씨를 만나고 돌아온 교민이었습니다. 이 들은 바를 저희에게 전해주었는데요. 이 교민은 유 씨에게 정유라 씨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유 씨는 다른 말을 아끼면서도 자신감 있게 이번 주에 모든 게 다 끝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문이나 방송을 잘 보라고 이 교민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 언론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유 씨는 독일 신문을 잘 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교민이 유 씨가 현재 정유라와 연락하는지 등을 물었지만 더 이상 대답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정유라 씨가 조만간 한국이나 독일 검찰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예, 그건 좀 두고 보고요. 최 씨의 돈 세탁 혐의를 보고 있다는 독일 검찰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혹시 있습니까? 네, 크리스마스가 끝났지만 이곳 관공서와 또 사기업들은 대부분 1월 첫째 주까지는 휴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에서 최순실, 정유라 씨의 돈 세탁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헤센즈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저희 JTBC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 정유라 씨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고 소재를 파악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 없다면서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정부로부터 수사 공조 요청을 받은 바 있냐? 이런 물음에 또다시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답변한 부분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크리스마스 전인 지난 23일에도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역시 한국에서 수사공조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이를 접수하지 못한 겁니다. 수사공조 요청 절차상 양국의 검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외교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삼성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가능했다. 그런데 이 계열사 간의 합병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찬성을 해줬다. 그래서 국민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청와대의 압력이다. 그리고 혜택을 받은 삼성은 그 반대급부로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최순실 쪽에 막대한 돈을 지원했다. 이것이 최순실과 삼성 연관설의 핵심 중에 하나이죠. 자, 이 연결고리에 국민연금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보건복지부가 있습니다. 그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씨가 오늘 매우 중대한 진술을 했습니다. 자신이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 계열사 간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입니다. 특검은 오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은 공단 이사장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 전 장관은 이틀에 걸친 특검 조사에서 결국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보건복지부 압수수색에서 국민연금 투자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와 삼성 합병에 대한 찬반 시나리오 등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문 전 장관을 추궁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관계자들도 문 전 장관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함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이 구속되면 박근혜 대통령 등 청와대의 지시로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문형표 전 장관은 왜 무리해서까지 국민연금의 삼성 계열사 합병을 찬성하라고 이렇게 압력을 행사했는가? 이 대목은 박 대통령과 연결돼 있고 특검이 앞으로 집중 수사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잠깐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특검은 문 전 장관이 혼자서 삼성 합병 찬성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 윗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특검은 이 보건복지부에 이 주식 투자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나 전문 조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 삼성 계열사 간의 합병을 찬성한다면은 국민연금의 1에서 이익이다처럼 나름의 이 투자 분석의 근거로 이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했다라면은 이 보건복지부의 자체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아무런 분석도 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막무가내로 압력만 행사했다는 점에서 이 윗선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윗선이라고 하면 청와대에선 경제수석, 그러니까 안종범 전 경제수석입니다. 이 안종범 전 수석이 문 전 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또 늘 얘기하기를 대통령이 지시해서 모든 걸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특검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안종범 전 수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러 특검에 왔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전 수석은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국민연금의 이 삼성 계열사 합병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문형표 전 장관,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또 홍환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 등의 지시를 했지만 그 부분은 역시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는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윗선의 지시를 부인하면 이게 또 진상규명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특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예. 취재한 바로는 윗선의 지시 여부를 딱히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안종범 전 수석과 홍환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 또 그 밖에 수많은 보건복지부와 이 국민연금 공단 관계자 등도 일제히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문 전 장관의 입도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문형표 전 장관도 사실 나름 연금 전문가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 국민연금 이사장으로도 갔고요. 투자위원들의 성향 분석까지 하는 등 여러 가지 무리해서 윗선 지시를 성사시키려고 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전문가고 KDI 연구원 출신입니다. 예. 누구보다 이 기금 운영의 독립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외압을 행사한 시점이 지난해 6월, 7월쯤입니다. 예. 이때는 메르스 사태가 정점에 치달았던 시점과 겹칩니다. 당시 문 전 장관은 미숙한 대응으로 불명예퇴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요. 특검은 윗선의 지시가 내려왔을 때 문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면할 기회로 여기고 더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문 전 장관은 이후 자리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얼마 안 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얻었습니다. 예.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오늘 삼성가 둘째 사위인 김재열 제1기획 사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삼성 일가 사람으로는 처음 소환된 겁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김재열 사장은 삼성 오너 일가이면서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목이 상당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김 사장을 부른 이유는 뭡니까? 네, 김 사장의 제1기획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법인에 16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특검은 이 돈이 삼성 계열사 이 합병 성사에 대가 성격이 있는지를 확인 중입니다. 앞서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이 돈을 강요에 의해 냈다면서 뇌물로 보지 않았었는데요. 특검 수사에서는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김 사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왔을 때 그 돈을 보내는 것이 삼성그룹 주도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본인 입으로 실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룹 차원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네, 김 사장은 당시 처음에는 그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주장을 하다가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니까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 부서에서 후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장시호 씨에게 준 16억 원뿐 아니라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와 또 정유라 씨의 독일 승마에 보낸 80억 원가량의 돈이 모두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미래전략실은 이번 사건에서 여러 차례 도마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이 미래전략실을 없애겠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었는데 과거에 비자금 특검 때도 없앴다가 부활시켰었지 않습니까? 네, 창업주 비서실로 시작해서 구조조정본부 또 전략기획실 등 이름을 바꿔가면서 60년간 유지되어 온 미래전략실은 삼성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대해서 경영 현안과 또 사장단 인사까지 지휘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2008년 비자금 특검 당시에도 논란이 돼서 해체했다가 2010년 부활했는데요. 이번에 사라진다고 해도 다시 비슷한 조직이 만들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지금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에 출석한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실행됐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특검은 2014년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 주도 아래 작성된 이 블랙리스트가 모철민 당시 교육문화수석을 통해서 실행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모 전 수석이 특검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김기춘 전 실장 수사 속도에도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면서 이른바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 의사 등 비선 의료진에 주목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어제까지도 저희들이 상세히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의사들 외에 정체불명의 여성들이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사실일 경우에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대통령의 건강과 그 진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4월에서 5월 사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 제2부속실 행정관은 4-5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행정관이 밤 9시쯤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는 문자를 정 전 비서관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 씨 개인 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행정관이 최 씨의 지시에 따라 정체불명의 민간인 의료인을 청와대로 부른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해당 문자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왔고 박영수 특검팀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아줌마 비선 진료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전후에 있었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또 특검팀은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간호장교 조효옥 대위를 다시 불러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체육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체부 공문을 JT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체육회 통합과 관련해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던 단체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해당 단체들에는 실제로 예산 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됐다고 합니다. 온누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 같은 돈 가지고 회합하면서 밥 먹으면서 뭐라고 반대하면 그럼 우리 끊겠다. 그게 확실한 제 생각입니다.
지난해 문체부 체육 담당 국장이 각 경기단체 인사들을 모아놓고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문체부는 김종 전 차관의 주도로 비협조적인 경기단체 명단, 이른바 체육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해당 단체는 예산 지원을 끊으라는 공문을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보냈습니다. 지난 6월 작성된 이 공문엔 문체부가 요구한 체육회 통합 일정에 각 단체들이 제대로 따랐는지 OX로 표시했습니다. 또 일정에 늦어진 만큼 인건비 등 예산을 반납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자기들 말 안 들으면은 그냥 다 죽는다.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멀기까지 사.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김종 차관 머릿속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도의 리스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체육계에선 문체부가 요주의 인물을 지정한 개인별 블랙리스트가 따로 있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체육계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활용이 됐을까요? 피해 사례도 가지가지인데 경기단체 국제대회 지원 예산이 갑자기 전액, 일부도 아니고 전액 삭감되고 또 체육회 직원들은 몇 달 만에 승진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오광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8월 전남 영광에서 열린 아시아 수상스키 선수권 대회는 당초 문체부에서 예산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회 개막 직전 예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대한수상스키협회는 결국 빚을 내 대회를 치렀습니다. 통합을 하지만은 강제로 통합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찰이 생긴 거죠. 문체부는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부에 반대하면 그걸 가르치겠습니까? 지난해 11월 승진했던 체육회 간부 일부는 당시 김종 문체부 차관이 주도한 체육회 통합 정책에 문제 제기를 했다가 승진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누구는 뭐 다 그쪽에 다 적색분자로 찍힌 사람들 아니냐, 뭐 다 공개하게 얘기하고 다녔었잖아요. 통합체육회장 선거 당시엔 문체부의 선거 개입이 논란이 일었는데 김 전 차관의 말을 듣지 않는 한 경기단체 책임자는 회장사인 공기업을 통해 해임 압박까지 받았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이번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단독 보도입니다. 각종 경기장에 철도, 도로까지 이렇게 더하면 총 14조 원이나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최순실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자기 쪽 사람을 조직위 부위원장에 앉히려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평창올림픽 관련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실제로 개입이 성사됐다면 그 돈의 규모가 천문학적이어서 초대형 스캔들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순실 씨로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커다란 먹잇감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인지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유진룡 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2014년 3월. 당시 김종 문체부 2차관은 유진룡 장관에게 인사청탁을 합니다. 평창 조직위 부위원장에 문체부 차관보 출신 이모 씨를 앉히자는 겁니다. 유 장관이 택도 없다고 거절하자 바로 다음 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섰습니다. 김종 전 차관이 그거를 최순실 측에 이메일로 이제 또 이렇게 청탁을 해서 또 그게 또 어떻게 해서 김기춘 실장 통해서 유진룡 장관에게 총 예산 14조 원의 평창올림픽 이권을 노렸던 최순실 씨가 사전 정지 작업으로 조직위 핵심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뇌물수수 전력 때문에 부위원장 인사는 무산됐고 김 전 차관은 조직위에 마케팅국장 채용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마저 무산된 이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고 김진선 초대 조직위원장은 석연찮은 이유로 물러났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예, 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 개입 시도까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보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조현재 전 문체부 제1차관을 2부에서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비서관이 법정에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정보 유출 혐의를 인정해 왔는데 갑자기 이를 부인하면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일관된 협의 인정과 모순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2차 재판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새로 선임한 법률 대리인은 JTBC가 보도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최 씨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의 것이 맞는지, 정 전 비서관이 이를 통해 문건을 유출한 게 맞는지 법원이 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을 공모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13번의 조사에 걸쳐 이런 사실들을 인정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재판 하루 전에 교체돼 제대로 기록도 보지 못한 채 태블릿 PC만 문제 삼는다며 이게 정호성의 재판정이냐 대통령의 재판정이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 재판에 나와 박 대통령을 변호하려 한다는 겁니다. 정 전 비서관이 새로 선임한 차기환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위원으로 일할 때 특조위가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반발해 사퇴한 인물입니다.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최 씨의 재판에서 태블릿 PC의 소유 관계를 가려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재판부는 태블릿 PC가 최 씨 혐의와 관련이 없다며 감정 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이번 주 토요일 송박영신을 주제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후 10번째인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총 참가 인원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송박영신,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는 평소보다 늦은 저녁 7시 시작됩니다. 집회와 콘서트, 행진을 마치고 밤 11시부터 보신각 제야의종 타종식에 합류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타종식을 보며 올해 마지막 날을 기념하고 새해를 맞을 예정입니다. 송구 영신을 위해 거리에 나온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집회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31일이라 도심에 많은 시민들이 좀 함께 하실 것 같아서 종로와 명동을 한 바퀴 도는 행진 코스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기타리스트 신대철 공연이 예정돼 있고 가수 전인권도 등장합니다. 특히 신 씨는 얼마 전 아버지의 노래 아름다운 강산을 친박단체가 사용했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차례의 촛불 집회 참가자는 모두 890만 명, 주최 측은 10차 집회에서 총 참가 인원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사모 등 친박단체도 이날 오후 대한문 앞에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I will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ensure that our United Nations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제 한 몸을 불살려서라도 제가 노력할 용의가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오늘 31일에 끝이 납니다. 반 총장은 10년 전에 큰 기대 속에 뉴욕으로 떠났는데요. 물론 연임을 통해서 10년 동안 이른바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유엔 사무총장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의 10년을 국제사회가 또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냉정히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취재진은 전직 유엔 직원과 미국 내 유엔 전문가들에게 반 총장의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반기문 총장에 대한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평가는 친미 성향입니다. Ban Ki-moon on his own tried to invited the Iranians to participate, and the U.S. slapped him down and said, "You can't do that. We never agreed to that." And he quickly backed off. 미국 내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쓴 회고록을 보면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부 장관은 2006년 4월에 강력한 사무총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반 총장이 연임된 배경에 친미 행보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Boutros Ghali, who was never given a second term because he was critical of American policy.
Ban Ki-moon, when he came, he followed, the script, and he did not want to, deviate from it because he's a career diplomat. 반 총장은 엄밀히 말하면 친미가 아니라 늘 강대국 편에 섰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연설문에서도 그런 성향이 읽힙니다. 지난 6월 반 총장은 러시아 경제 포럼에 참석하기 전 연설문을 사이트에 먼저 공개했습니다. 연설문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의 분쟁을 종식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등의 반발이 일자 반 총장의 실제 연설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The Russian Federation, as a founding member of the UN, as a permanent Security Council members, has a very important role to play, and I really count heavily on the leadership of Russian Federation. 국제사회에서는 반 총장과 가나 출신의 코피 아난 전 총장을 자주 비교합니다. 그는 강대국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코피 아난 총장은 2003년 미국 이라크 침공에 대해 UN 승인이 없는 침공은 불법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시한다는 건 장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UN 사무총장으로서는 단점으로 더 자주 지적됐습니다. 유엔은 지난 6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아동인권 침해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예멘 공습으로 수천 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게 그 이유였습니다. 며칠 뒤 사우디는 명단에서 삭제되는데 배경은 돈이었습니다. 반 총장은 사우디가 유엔에 적지 않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Ban Ki-moon had a choice. It diminishes the legitimacy of the UN. That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something like this has happened. 유엔 내부의 소통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Well, I've talked to a lot of staff members at different levels. The level of retaliation in the UN under him has gotten much worse. There was a very high-profile guy called Compass, and when he found out that the rapes were being covered up, he went public. Well, they fired him. 예, 방금 보도해드린 정재윤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 잘 봤는데 반 총장에 대한 평가 가운데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정재윤 기자가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는 것 같고 외신들도 대체로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찾아보면 물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도 반 총장에 대한 평가를 한 기사를 냈는데요. 예. 이 기사를 보면 반 총장의 최대 업적으로 꼽는 게 바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예. 유엔 전문가는 이 기사를 통해서 이 기후변화 대응에 때문에 이 반 총장에 대한 평가가 C급에서 B급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임기 내에 성소수자와 그리고 여성 인권을 위해서 애쓴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막판에 예를 들면 뭐 파리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것에 쓴 것은 일부에서는 또 뭐 그 경력 관리를 위해서 그랬다라는 분석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누구나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겠죠. 반 총장에 대한 외신 평가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대부분 좀 점수는 짠 편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푸들이다, 투명 인간이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이 주를 이뤘는데요. 주로 반기문의 소극적인 리더십을 예. 비판하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우려만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일각에서는 서구 언론의 어떤 동양인 총장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쓴 기사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예. 이 제3세계 출신의 다른 역대 총장들에 비해서도 유난히 박한 평가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예, 특히 최근 들어서 유엔 사무총장은 이른바 제3세계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 총장이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그런 상태인데 유엔 내부에서의 어떤 리더십, 이게 내부에서의 평가가 그만큼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하는데요. 예. 일단 큰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요. 2010년에 이 유엔 감사실에서 퇴임한 한 사무차장이 있는데 이 사무차장이 반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서구 예. 언론에서는 크게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 아흘레니우스라는 이름의 이 사무차장은 반 총장에 대한 비난을 50쪽짜리 메모를 통해서 남기고 갔습니다. 예. 제가 직접 들고 나와봤는데요. 이게 바로 그 50쪽짜리 메모입니다. 아, 그 메모 형태라기보다는 A4 형태로 꽤 큰 거네요. 리포트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유엔 내부에서 있는 어떤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책임 회피가 만연하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그 메모를 남긴 사람들을 그 입장을 가끔 보면 상대에 대한 어떤 그 반감, 뭐 개인적 뭐 감정이 작용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반 총장이 감사실에 대해서 어떤 독립성을 침해했고 그리고 이 유엔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반발이 컸다. 이런 얘기들은 당시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예. 어쨌든 제가 직접 이 사무차장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유엔 내부 문제와 이 부패 등을 다룬 책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이 스웨덴어로 발간을 했는데 예.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면 책까지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렇게 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예. 이 본인이 떠난 이후에도 열심히 살펴봤더니 바뀐 부분이 없다. 그러면서 보복성 인사조치 등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공식 출마 선언은 없었지만 사실상의 출마 선언은 지난번에 몸을 불살하겠다는 걸로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 외신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토마스 와이즈 교수라는 분은 이제 유엔 측에도 자문을 해주는 이 미국 내에서 유엔 전문가로 꼽히는 교수입니다. 예. 이 교수와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실제 유엔 내부에서 이 반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한 3년 전부터 돌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1년 전쯤에는 한 유엔 직원이 이 토마스 교수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국내 5년 거주 규정에 대해서 국내 거주 5년 규정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토마스 교수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몰라서 답을 해주지 못했지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선에 출마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짐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기문 총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검증은 해나가겠죠. 반 총장으로서는 이제 처음 저희들이 다룬 셈이긴 한데 앞으로도 좀 다룰 기회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연차 씨로부터 그 돈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그걸 정식 뉴스로 다루진 않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대변인격인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발언에 대한 부적절성도 사실 오늘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반기문 총장 자신이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그건 이따 비하인드 뉴스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진 바가 있죠. 그런데 오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기 단축론을 일축했습니다. 구시대 적폐를 청산하기에는 5년도 오히려 짧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임기 단축론은 현재 5년인 대통령의 임기를 개헌을 통해 3년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인 2020년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자는 주장입니다. 즉, 내각제 개헌이나 총리와 대통령을 함께 뽑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겁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임기 단축론이 정치공학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3년 임기라면 다음 정부가 과도 정부일 뿐이라며 오히려 현행 5년도 짧다고 주장했습니다.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그런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오히려 5년 임기도 짧죠.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에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대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최근 여당 의원들을 만나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2%대 성장률을 제시한 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경제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걸 자인한 셈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2016년까지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올해 경제 성장률은 2.6%로 목표치 4%를 크게 밑돕니다. 고용률과 국민소득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오늘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2.6%에 그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3년 내리 2%대의 저성장에 머무르게 됩니다. 경제 성적표가 이처럼 저조한 건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정책 기조가 원칙 없이 흔들린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취임 이후 부동산을 띄워 내수를 살리는 방향으로 급선회했습니다. 하지만 반등하는 듯 했던 경기는 곧 시들해졌고 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구조조정에선 업종마다 다른 처방이 적용되며 혼선을 키웠습니다. 결국 구조조정,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숱한 과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조선업의 몰락으로 3만 명 이상의 실직자와 800억 원에 육박하는 임금 체불로 씨름하는 경남 지역 경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내수도 꺼져버린 한국 경제 축소판과 다름없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과 함께 이런저런 대책을 내놨지만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조선소 밀집 현장에 이주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창 작업 중이어야 할 오전 시간. 조선소마다 배를 만드는 도크가 모두 비어 있습니다. 조선소 작업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재들은 녹이 쓴 채로 방치돼 있고요. 배 부품을 조립하던 공간은 텅 비어 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은 멈춰선 지 오래입니다. 조선소 직원들이 묵었던 원룸 빌라촌은 빈방들로 넘쳐나 아예 출입구를 줄로 묶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점심시간. 횟집거리는 가게들마다 빈 테이블만 있거나 한두 테이블이 고작입니다. 손님이 거의 한 70%, 80% 정도 통영 손님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거 굶어 죽을 판입니다. 혹독한 구조조정이 예고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경남 거제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소비심리 위축으로 늦은 저녁 먹자골목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27일 밤 이 지역 한 횟집 주인은 경영난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문제는 경남 지역을 덮친 장기 침체의 그늘이 우리 경제 전반으로 급속히 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재정과 금융지원 등의 방식으로 20조 원가량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20조 원 투입은 예산의 조기 집행률을 올려 일종의 끌어쓰기에 해당하고 정책들은 과거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문구나 용어만 바꾸고 급조한 내용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상 최악의 경기 불황이 예고된 시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저희 JTBC는 2013년 삼성그룹의 노조 무력화 전략이 담긴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삼성이 해당 문건에 따라 노조 간부를 해고했고 이는 부당한 조치였다면서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공개된 삼성그룹의 노조 무력화 전략 문건입니다. 이 문건엔 노조 설립을 시도하는 직원들을 문제 인력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비위 사실을 체증해 징계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노조가 설립될 경우 주동자는 해고나 정직을 유도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당시 삼성 측은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해당 문건의 작성자가 삼성이며 이 문건에 따라 노조 간부를 해고한 건 부당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앞서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동료들과 함께 신규 노조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조 부지회장이 노조 홍보를 위해 임직원 4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며 해고했습니다. 이에 조 부지회장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 모두 삼성 측이 노조를 없애기 위해 조 부지회장을 해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노조 무력화 전략 문건의 실체가 쟁점이 됐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이를 인정했습니다. 삼성 측은 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뒤 판결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어제 문화재청이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설악산을 시작으로 우후죽순 추진되던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도 재검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두 봉우리가 말의 귀 같다고 해 이름 붙여진 마이산입니다. 지난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 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받던 날 이곳에도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전북진안군의 깜짝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밖에도 전국 30여 곳의 케이블카 사업이 새로 발표되거나 재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오색 케이블카에 제동을 걸면서 이들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이 밝힌 부결 이유는 생태계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마이산은 천연기념물, 줄사철, 나무군락 등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겨울이면 고드름이 거꾸로 자라는 특이한 자연현상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리산과 속리산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국에서 1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며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케이블카가 3군데에 불과합니다. 새로 추진하는 케이블카는 대부분 사업성이 불분명한데도 이렇게 일부 성공 사례만 제시하며 무리하게 추진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색 케이블카와 함께 나머지 사업들도 재검토되는 건 예고된 수순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오늘 행정자치부가 가임기 여성의 지역별 숫자까지 표시한 전국 출산 지도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당장 여성이 애 낳는 도구냐, 저출산이 여성들만의 탓이냐는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행자부는 결국 한나절도 안 돼 서비스를 중단하고 수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오늘 공개한 전국 출산 지도입니다. 각 지자체별 출산 관련 통계와 출산 서비스를 한눈에 보여주겠다며 만든 정보지도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각 기초지자체별 출생아 수와 함께 20살부터 44살까지 가임기 여성 수가 한 자릿수 단위까지 나옵니다. 지자체별 경쟁을 유도하듯 인원수와 순위를 보여주고 순위에 따라 분홍색의 명도까지 차이를 둡니다. 인터넷으로 이 지도를 본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무엇을 의도한 결과인지 일단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여자라는 대상 자체를 하나의 출산을 할 수 있는 뭔가 도구가 된 것 같아서 불쾌감부터 먼저 드는. 그 동네에 밀집되어 있는 젊은 여성들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성범죄가 그쪽으로 좀 집중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임기 여성 수와 출산율 등은 기존에도 통계청이 발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도로 표시해 공개한 것은 저출산 책임을 여성에게만 미루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라면 지역 내 좋은 유치원 수, 미혼모 시설 등을 소개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행자부는 항의가 잇따르자 오후 들어 이 사이트 접속을 막고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경주 일대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피해가 특히 심했던 한옥마을은 복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붕에 전통 기와 대신 값싼 양철 기와를 올리는 곳이 많습니다. 외양만 갖추는 덧칠보단 진정한 의미의 복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담벼락이 무너지고 기와장은 도로를 뒤덮어버렸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으로 경주 한옥마을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석 달 뒤 찾은 마을은 대부분 복구가 마무리됐지만 일부는 아직까지 지진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황남동의 한 한옥집 앞입니다. 이렇게 바닥에는 지난번 지진으로 깨어진 기와장들이 쏟아져 있고요. 벽에는 제 손이 완전히 들어갈 정도로 큰 틈새가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역시 지붕인데요. 저렇게 보시다시피 아직도 지붕에 날인구는 기와장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경주시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한 황남동 일대 한옥 중 지진에 파손된 건 천여 채 정도로 현재는 복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복구된 한옥에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양철기와 함석기와라고 부르는 공장에서 만든 기와 지붕들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지붕끼리의 차이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전통 기와가 한 장씩 올리는 것과 다르게 양철 지붕은 이어붙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강도도 차이가 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통 한옥에 대해 시가 정한 조례에 따르면 모두 불법 건축물입니다.
주민들은 시에서 준 지원금이 부족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25평을 기준으로 전통기아를 까는데 필요한 비용은 최소 2천만 원, 반면 함석기아는 4분의 1인 5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붕만 파손된 집에 돌아간 지원금은 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지진에서 지붕 파손됐다고 기껏해서 100만 원 보조해 주는데 실제로 하려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든다 하는 비용을 서민들에게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복구가 한창이던 10월 초 태풍 차바 상륙 소식까지 전해졌지만 추가적인 대책이나 지원은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부흥 정책을 했으면 그 부흥 정책에 맞춰가지고 재난이지만 재난이니까 지원을 해줘야지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지. 이거 지금 10집 중에 8집이 다 이렇게 교체했어요. 경주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한옥들 자체가 완전 전통 한옥 집들이 아닙니다. 노후된 한옥들이거든요. 새로 지을 때 지원금을 주면서 진짜 전통 한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가는 중에 있는 거고요. 지진으로 타격을 입은 전통 한옥 마을이 부족한 지원과 관심 속에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진 복구와 함께 천년고도의 품격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아쉽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복귀 싫을 거야.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주인공인 우주비행사 쿠퍼는 딸의 이름을 머피라고 지었습니다. 불운이 연거푸 일어난다는 머피의 법칙. 그래서 아이는 늘 이름에 불만이었습니다. 시무룩해진 머피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머피의 법칙은 나쁜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말이란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앵커 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날입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었죠.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을 모두는 함께 겪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쿠퍼의 그 말처럼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나게 돼 있던 것이 아닌가. 세상은 잠시 멈춰섰을 뿐 2016년의 대한민국은 이미 한참 전에 극복해야 했을 그 어두운 과거들을 이제서야 청산하고 잃어버린 것을 되살려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것. 그 대신 모두는 함께라는 마음과 스스로 세상을 바꿔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무엇보다도 시민의 품격을 얻게 됐다는 것. 물론 시민 모두의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어서 촛불에 대한 비난과 비아냥도 여전하지만 또한 흐름을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 또한 계속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불운의 법칙인 머피의 법칙이 역사 앞에선 반드시 일어났어야 할 당위의 법칙이 된 지금 모두가 힘들게 버텨냈어야 했을 그러나 반드시 일어났어야 했을 2016년에 그 많은 일들을 겪어낸 시민들께 이런 위로를 전합니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어두운 밤을 함께 걸어갈 수많은 마음들과 함께 새해, 새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세월호 가족 여러분께 그 세월호를 겪어냈던 2014년의 마지막 앵커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렸던 멀리 아일랜드 켈트족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바람은 언제나 당신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항상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길.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최순실 씨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삼성 돈이 입금된 걸 확인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독일 부동산 매입에 나선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에 쓰인 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돈이 도착하기 전과 후에 최순실 씨의 태도는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일부에서 새로운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전해드리지 않은 내용도 포함해서 두 사람의 카톡 대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면 최순실 씨가 앞으로 독일에서 장기 체류를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일단 보이죠. 네, 딸 정유라 씨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시기가 지난해 8월, 9월 이 사이인데 정 씨도 삼성으로부터 본격적인 승마 관련 후원을 기다리고 있던 때입니다. 예. 최 씨는 노 부장에게 말 산업을 언급을 하면서 시간이 되면 경마하는데 정유라 등 애들을 데리고 가라면서 이 말 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 또 최 씨는 노 부장에게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라고 수차례 강조하면서 독일어를 배워두라라고도 하는데요. 예. 모두 승마 관련 사업에서 이 독일에서의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로 보이는 대목들입니다. 예. 자, 최 씨가 독일로 재산을 빼돌리고 이민을 가려고 했다는 의혹은 사실 이미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그 문자 메시지가 소개될 때 최 씨의 아이디인데 영어로 블루원이죠. 네, 블루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네, 블루는 블루하우스, 그러니까 청와대를 뜻하고요. 예. 원은 최 씨가 개명한 뒤 이름인 최서원의 마지막 자, 원이라는 게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 카톡 메시지를 또 분석을 해보면 부하 직원인 이 노승일 씨를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러니까 사생활까지 관리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노 부장이 이제 본인의 지인을 만나겠다면서 허락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 회사 관련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철저히 입단속을 시킨 뒤에 허락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예. 이 삼성의 후원을 받아서 독일에서 벌이는 사업에 대해서 아마 철저히 비밀로 준비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근데 이 문자 메시지에는 여러 명의 독일 현지 조력자들도 등장한다면서요? 네, 최 씨 집안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 은행 현지 법인장 얘기인 걸로 보이는 대화가 있는데요. 은행장님이 추천해줬다면서 2층짜리 저택의 사진을 직접 올렸습니다. 예. 또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됐죠. 이 현지 교포인 데이비드 윤이 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밖에 전담 회계사의 이름도 등장하고 또 변호사의 경우에 최 씨를 만나러 한국에 드나든 정황도 보입니다. 예. 모두 독일 현지에서 최 씨의 인맥이 간단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아마 이런 인맥이 정유라 씨의 지금 행방불명과도 좀 연관이 된 건 아닌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예. 자, 이 카톡 대화가 중요한 것은 삼성 돈이 들어온 다음에 최 씨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뭐 정당하게 그 재단 자체가 지금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나마 재단에 쓰인 것도 아니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불리는 데 썼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통령의 역할이 일정 부분 혹은 상당 부분 작용을 했다면 이른바 뇌물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삼성에 돈이 들어온 직후부터 그러니까 220억 원이 지원되기로 결론이 난 그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독일 부동산 매입에 나섰고 거기에는 뭐 딸인 정유라 씨의 그 아파트도 포함이 돼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언론에 많이 소개됐던 비덱 호텔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정유라 씨의 명의로 구입된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이 이번에 이제 수사에서 과연 어떤 용도로 또 쓰였는지, 그리고 이 부동산을 사들인 이후에 처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아직 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독일 부동산 매입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요? 네. 계약대로 이 자금 일부가 입금된 게 9월 14일인데요. 그리고 그 입금이 이뤄졌다라고 보고를 받은 게 3일 뒤인 17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 씨가 보고를 받고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18일부터 이 독일 현지 부동산을 활발하게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대로 그 앞서 말씀드렸던 비덱 호텔을 샀던 거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인근의 정유라 씨의 명의로도 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사들인 부동산이 다 어떻게 처분됐는지, 지금은 뭐 독일의 재산이 한 푼도 없으니까 찾아볼 테면 찾아보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게 좀 더 수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까 일부에서 나왔을 때 이희정 기자가 그 카톡 대화록이 한 60페이지 정도 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내용은 60페이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 그런가요?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보도해드릴 게 앞으로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네, 좀 더 취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앞서 일부에서 중요하게 전해드린 이슈 중에 하나는 최순실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인사 전횡 문제였습니다. 특히 자기 쪽 사람을 평창 조직위 부위원장에 앉혀서 이권에 개입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 규모가 돈으로 치면 14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계획이 성공했더라면 초대형 스캔들로 범죄일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지금부터는 그 내용을 공개한 조현재 전 문체부 제1차관을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유진용 전 장관 말에 따르면 조 전 차관은 2014년 6월에 청와대로부터 분화계 블랙리스트를 직접 받아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사안이 걸려 있는 거죠. 인사 전횡 문제와 블랙리스트 문제입니다. 조 전 차관이 고심 끝에 직접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조 전 차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어렵게 응했습니다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어떻게든 충족시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앞서 리포트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전한 말씀을 요약하면 2014년 3월 김종 당시 차관이 평창 조직위 부위원장 인사청탁이 불발되자 그날 바로 최순실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다음 날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진용 장관에게 같은 인사를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최순실 씨하고 김기춘 전 실장이 같은 관심사로 빠르게 움직였다는 정황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 두 사람은 지금 서로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된 걸까요? 글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 연결된 걸로 봐서는 김종 전 차관과 최순실 씨 그리고 김기춘 씨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만약 모른다면 그 윗선에서 따로 지시가 내려가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유진영 전 장관한테 바로 그렇게 다시 연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기춘 실장의 경우에 흔히 왕 실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보다 윗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유추해서 해석할까요? 네, 글쎄요,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희들은 본인이 이제 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에 리포트에서는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유진용 전 장관이 해당 인사의 비리 전력을 들어서 반대를 하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 이건 내 뜻이 아니다, 이런 말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유진용 전 장관이 참 황당하다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이야기했습니다. 그 역시 누구의 뜻인지는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추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왕 실장이 내 뜻이 아니라고 하면 누구의 뜻이겠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누군가 뭐 힘센 사람의 부탁받은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 조 전 차관께서는 사실 문화체육부의 제1차관으로 계셨는데 체육보다는 지금은 체육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체육보다는 문화 담당이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14년 6월에 처음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와대로부터 받아서 상관인 유진룡 당시 장관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 맞습니까? 그때 6월 초로 기억되는데요. 2014년. 예. 그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이제 문화체육비서관을 근무하던 김소영 비서관이 제게 그 A4 2장짜리로 돼 있는 그 명단을 제게 전달해 줬는데요. 예. 그래서 유진룡 장관한테 좀 보고를 하고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문체부에서 지원이 좀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원이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그런 부탁을 해서 예. 이게 좀 황당하다. 일단 상의를 하겠다 해서 가져와서 문체부에 와서 이제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당시에 1급 몇 사람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예. 회의를 해서는 이게 좀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하고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예. 다 이거 무시하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뭐 또 청와대가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TF를 만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해서 1급들 몇 사람 TF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청와대에서 지원 거절 뭐 요청이 온다 그러면 TF에서 좀 해서 완곡하게 좀 이렇게 거절한 모양새를 갖추자 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한 3주 정도 지났던가 6월 말쯤은 또 그것을 전달해 준 비서관으로부터 좀 그래서 다 폐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예. 라고 해서 그래서 6월 말쯤은 그래서 폐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걸 좀 정리하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전화로 들으시다 보니까 조금 잘 안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저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지내던 김소영 전 비서관으로부터 A4 용지 2장짜리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진룡 정 장관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허접하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가지고 유진룡 전 장관한테 전달했는데 야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거는 뭐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이게 청와대에서 그래도 전달한 거니까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몇 사람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이 폐기해달라라고 연락이 한 석 달 뒤에 왔다는 그런 말씀인데 3주 정도 뒤에 왔습니다. 3주 뒤에 죄송합니다. 3주 예, 뒤에. 예.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그게 몇백 명 수준이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거의 10,000명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근데 폐기한 다음에 어떻게 다시 10,000명 수준으로 늘어났느냐 하는 그 과정은 잘 모르십니까?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윤여정 장관이 물러나고 또 새로운 장관이 오고 했는데 이 TF에 좀 이렇게 참여했던 1급들 새로운 장관에서 1급들 사표를 받았는데 특히 이 TF에 참여했던 1급들 3명이 결국은 나중에 사직당하게 된 그런 배경도 이거와 관련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른바 TF팀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유진룡 장관이 표현한 바대로 따르자면 그 허접한 블랙리스트, 이거 직접 네. 보셨을 텐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이제 A4 용지 2장을 해서 이제 명단, 사람 이름 명단이 쫙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체들이 좀, 여러 단체들이 같이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 생소한 이름들이었고요. 지금 기억나는 것이 이제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예총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서 과로하고 하철경이라고 지금 회장입니다. 예. 그분 이름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철경 회장이요? 예, 그건 이제 다 이름만 있거나 단체 이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단체 이름과 이름이 같이 있어서, 예.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단체를 뜻하는 것이냐, 사람을 뜻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예총 단체는 좀 보수 단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수영 비서관이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교문수석실 만든 것이냐 하니까 정무에서 만들어서 자기는 잘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문서 자체가 저 정무 비서실에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은 조윤선 장관은 모른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판단하시긴 좀 어렵죠, 조 전 차관께서. 조윤선 장관 아마 6월 초에는 정무수석을 하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예. 6월 아마 중순쯤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받아온 건 아마 6월 초에 왔으니까 예. 초창기 그거는 모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만들어진 거는 2014년 말이나 2015년 초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예. 그때는 정무수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그렇죠. 그 보고를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는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기되는 의구심은 늘 상식적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만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총은 사실은 이른바 보수단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러면 여기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느냐? 특정 야당의 후보를 지지했다라든가 이런 사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을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예. 예총 회장 하철경 씨가 나중에 한번 제가 알아보니까 야당 대선 후보 지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4년 6월이면 6월 초면 세월호 참사 직후입니다. 네.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그런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세월호 이후에 문화예술 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시민 단체들이 좀 정부에 좀 비판적인 단체들이 좀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TF팀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TF팀 소속 공무원 6명이 그만두게 되는 것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글쎄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일이라서 잘은 모릅니다만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그 TF팀에 참여했던 1급들 중에서 3사람이 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경한 그런 사람이었던 걸 알고 있고요. 예. 장관이 이제 새로 부임하면서 1급들 전부 1급 사표를 받았어. 그 중에서 그 3사람에 대해서만 사표를 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시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도 여러 가지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1급 인사는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왔고 또 인사위원장이신 실장 선에서 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기 전에도 문화개정리를 청와대가 간섭하고 막을 때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이라도? 예,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는 이제 이런 문화예술 공연 이런 거 외에도 영화 같은 경우도 2013년 12월에 CJ 엔터테인먼트가 만든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좀 청와대 특히 이제 김기춘 실장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CJ에서 이제 만든 거지만 저희 문체부가 이제 모태펀드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자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태펀드에서 CJ 쪽 영화 투자하는 쪽에 지원을 하지 말아라. CJ 쪽에 규제를 좀 많이 하라 이런 압력을 많이 받았고요. 또 이제 여기 전주국제영화제가 이제 독립영화제입니다. 그게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독립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영화들하고 같이 상영이 돼서 그게 좀 이슈가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참석 개막식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청와대에서 참석을 하지 말도 종료를 했습니다는 저희는 그래도 독립영화제를 좀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반대를 무릅쓰고 참석을 하는 그런 적도 있고요. 뭐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쪽도 좀 여러 가지 압력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체부 조현재 전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팩트체크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대영 기자가 독감이 좀 심하게 들어서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오늘 좀 생략하고 비하인드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첫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검증대에 오른 반기문.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종교단체죠. 신천지의 실세로 알려진 김남희 세계 여성평화그룹 대표와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이렇게 나란히 찍은 사진이 오늘 공개돼 하루 종일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자, 반 총장 측에서는 누군지 또 어디 소속인지 모르고 찍은 거라고 관련서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반 총장이 떳떳하다면 이 김 대표가 유엔 총장을 멋대로 단체 홍보에 이용한 거기 때문에 법적 조치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귀국 시점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일본 왕에 대한 90도 인사 논란도 일었는데요. 역시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일본을 방문해서 일왕을 면담하기 전에 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저렇게 허리를 굽힌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가까운 면전도 아니고 사실 가까운 면전에서 했어도 논란이 되는데. 들어서기 전부터 아예 문 밖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유엔 총장으로서 외교적인 의례라는 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었죠. 오바마 지금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로 미국 내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반 총장의 저런 태도, 대선 국면에서 태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들과는 달리 국내 정치권에 없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아무튼 검증대를 피하기는 힘든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는군요. 하지만 이런 검증들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 측에서는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위상을 크게 올려놓은 반 총장을 정치적인 이유로 흠집내는 건 유엔과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저 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 자신이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뭐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애국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백이종군 단골 최경환. 자, 친박계 핵심이죠. 최경환 의원이 오늘 임명진 비대위원장 취임받은 날 이선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요. 자, 모든 걸 내려놓고 이선으로 물러나서 이제는 지역에 머물면서 백이종군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최경환 의원의 백이종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직 평의원으로서 백이종군 하겠습니다. 제가 죽어야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진다면 골백번이라도 고쳐 죽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미 백이종군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또 백이종군을 선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에 백이종군은 좀 진심이 아니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참고로 지난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백이종군을 선언할 때는 자, 참담해서 불면의 밤을 뒤척이고 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죄책감에 밤마다 깊은 번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6개월 가까이 지금 잠을 못 자고 계속 깨어있는 상황이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그때 정말 백이종군을 했다면 왜 그 이후에 벌어진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느냐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최경환 의원이나 아니면 서청원 의원은 둘 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직함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공식직함은 없지만 뭐 친박보다 더 큰 실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친박계는 안팎의 사퇴 압력도 많이 버텼는데 정작 비박계가 분당까지 한 지금 와서 아무튼 이선 후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촛불 집회로 남미 된다. 이거는요, 오늘 자유경제원이 세미나를 하면서 촛불 집회가 대의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남미처럼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부정평가를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남미화의 길에선 한국 정치라는 발제를 김인영 한림대 교수가 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광장의 촛불이 국회의원의 탄핵 결정의 기준이 되고 헌재 판결의 기초가 된다면 국회나 헌재가 왜 필요하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촛불 집회가 인체에 유해하다 이렇게 얘기한 교수도 있어서 좀 논란이 됐는데 아무튼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군요. 뭐 또 다른 주장은 없습니까? 그 발제문에 보면요 또 약간 왜곡 논란이 일을 수 있는 주장도 있는데요. 계속 보시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정부와 정치권이 광장의 요구에 대처하느라 경제위기나 AI 독감 대응이 과거와 같지 않다. 하지만 탄핵이나 촛불 집회가 열리지 않았던 작년에 메르스 대응, 늑장 대응했던 거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고요. 예. 또 있습니다. 자, 이번 촛불 집회에 민주노총 등 노조 세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남미의 현상과 오버랩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민노총이 촛불 집회를 주도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예. 왜곡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참고로 이 자유경제원에 보면요. 만화, 촛불 집회를 좀 비하하는 듯한 만화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예. 자, 이게 한참 탄핵 직후입니다. 을지문덕 장군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고 얘기하니까 선생님 100만은 어느 쪽 추산인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런 예.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있습니다. 만화. 자, 네티즌, 뭐 주식 갤러리 같은 네티즌이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인생이나 걱정해. 저런 식의 만평을 실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죠. 예. 네. 인성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8도를 비롯해서 전국이 영하권의 강추위를 보이고 낮에는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높을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이 인사드리는 것은 올해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지나고 1월 2일에 뵈야 될 텐데 1월 2일에는 이미 예고가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뉴스를 진행한 다음에 토론 진행할 텐데요. 유시민 작가,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유승민 의원,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이렇게 네 분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새해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면 갈 곳을 잃어버린 듯 헤매는 나를 돌아봐 어디선가 나를 찾는 소리가 들